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시세는 비피넥스 거래소 기준으로 6,590달러 정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들의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전부터 이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 이 세종대왕님에 대한 믿음이 좀 큰 편이긴 하고요. 그래서 많이들 감흥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올해 다른 나라들의 환율은 상당 폭의 어떤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100만 퍼센트가 넘는다고 하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에 밑보여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가 순식간에 연초 대비 70% 하락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터키 이런 곳들 이런 곳들도 화폐 가치가 한 4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보다도 이제 더더욱이 최근에는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저러한 연유로 중국의 화폐 가치가 약 한 10% 정도 절하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미국, 중국이랑 경제적으로 엮여 있는 우리나라의 환율도 많이 요동칠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리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분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금리라고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사람은 앨런 그린스팬이라는 사람이고요. 예전에 이제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이 앨런 그린스팬이라는 사람은 무려 약 30년 동안이나 이 페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부리는 이 연준 의장을 하면서 거의 이 신기에 가까운 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경제 상황과 자신의 예측을 바탕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통화 정책을 아주 신들린 통화 정책을 폈고요. 덕분에 30년 동안 경제는 아주 고성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또 안정되고 또 주가는 상승하는 정말 이 미국 경제의 초호황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2008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의 어법은 신비주의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은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막 분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막 신문지상에 막 쏟아지곤 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앨런 그린스팬입니다. 이름이 앨런 그린스팬. 근데 우리나라 좀 약간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요. 외국인의 이름을 자꾸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그린스펀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 내 이름을 내가 그린스팬이라는데 왜 우리가 그린스펀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사실. 참고로 저는 이제 영어 사대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언어라는 것은 뜻이 통하면 되기 때문에 발음이 좀 구리고 표현이 좀 구려도 뜻이 잘 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막 발음이 막 원어민에 가깝고 표현이 블라블라 유창하다고 해서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봤던 신문 기사인데 어떤 대선 후보가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발언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오지를 오지라고 발음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3D, 오지 뭐가 문제죠? 이거 3D라고 꼭 무슨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나요? 이게 5라고 꼭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나요? 그런 법칙이 없죠. 그렇게 따지면 요즘에 좀 많이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BMW 520D, 520D는 뭐라고 발음하죠, 그러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대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 사람 이름인 경우에는 그린스팬,
또 이 사람 있죠. 여러분들 우리 크립토 세계도 잘 아시는 본인 자신이 본인 이름을 라저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로저 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름을 이렇게 막 바, 바꿔서 부르는지 그건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벡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벡트, BAKKT. 여러분 아마 다른 소스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벡트는 왜 이름이 벡트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 있죠? 벡트. 백 K 뒤에다가 ED로 끝나면은 이제 트 발음이 돼서 벡트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요. 벡트는 어, 그 이제 그러니까 이 BAKKT 벡트는 이 벡트를 의도해서 만든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야, 뭐 걔 백 좀 있나 보다 백. 이 백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든든한 후견인, 뭐 경제적인 스폰서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뭐 좀 연예인 관련해서 연예인 관련 기사에서 이제 스폰서라는 단어가 이상한 의미로 자꾸 쓰이는데 이거는 후견인이라는 뜻이고 굉장히 좋은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 이 그 벡트의 CEO가 요 링크드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찾아보시면요. 이 CEO가 여성분이신데 이분의 이력을 링크드인을 통해서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링크드인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인맥을 관리하는 페이스북 같은 것이고요. 싸이월드랑도 좀 비슷하고 이분은 저하고도 삼촌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제 친구면 1촌, 친구의 친구면 2촌, 친구의 친구의 친구면 3촌이기 때문에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미국에는 이미 코인베이스라는 서비스가 있지만 이거는 코인베이스는 이제 월스트리트 컴퍼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좀 벤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고객사로 모시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맥도 부족하고 뭐 신뢰도 없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보시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모 회사인 이 IC라는 기업에서 무려 이제 Chief Communication and Marketing Officer라는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그 상당히 주요 직책으로 약 16년 정도를 근무를 한 사람이고요. 어, 보시면 어, 보시면 코인베이스도 질세라 이제 뭐 월스트리트에 뭐 인사들을 한 100명 정도 채용하겠다 이런 뉴스 기사들도 예전에 있었고요. 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벡트를 검색을 해보면 골드만삭스하고도 이렇게 엮여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벡트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골드만하고 관련된 기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비트코인 빌리언이어 마이크 노보그라치 형님이 골드만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비트고에 투자를 또 했습니다. 비트고에 투자를 하는 이유도 이제 결국은 그 커스터디 서비스를 좀 강화하기 위한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것은요, 별것은 아닙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커스터디 서비스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개인이나 기업들이 사실 집에다가 막 돈을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현금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주거래은행에다가 대부분의 현금성 자산을 맡겨놓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신용카드 같은 것들, 뭐 어음 이런 거 발행해서 쓰고요. 이게 뭐 말 그대로 위탁, 커스터디 서비스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십 조씩 벌어들이는데 이 돈을 어디다 보관을 할 겁니까? 뭐 세금도 1년에 뭐 6조 원 낸다고 하는데 이거 뭐 그럼 세금 낼 때마다 막 25톤 트럭 불러가지고 막 돈다발 막 쌓아가지고 뭐 짜장면 배달하듯이 뭐 정부기관에 배달하고 이러지 않죠. 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 크립토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된 커스터디 서비스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뭐 거래소에 비트코인 넣어놨는데 먹튀하면 우리가 그것을 뭐 찾을 방안이 없죠. 하물며 이제 기업이나 기관들은 이런 거래소를 믿고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뭐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많은 거래소들이 올해 해킹을 당했고요. 믿을 만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없다면 이 기관들이 진입하기에는 가장 큰 장벽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주식 시장을 보면요. 잘 아시죠? 우리가 그 주식 시장 투자할 때 혹시 이 주식을 실물을 보신 분 계십니까? 주식의 실물? 아마 거의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초등학생 때 이 증권 실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의 실물은 그 한국증권예탁원이라는 곳에서 보관을 하고요. 돈은 이제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 보관돼 있고 우리가 이제 증권을 주식을 사고 팔지만 실제로 뭐 사고 한번 주식을 팔 때마다 막 어디 뭐 시청역에서 만나서 야 내가 이거 주식 3장 줄 테니까 너 10만 원 줘 이렇게 거래하지 않죠. 중고나라 거래하듯이 하지 않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고 그래서 이제 벡트라는 것은 기관 자금의 진입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점,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이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변화이고 근본적인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얘네가 들어오면 갑자기 뭐 비트코인 뭐 100만 불 된다 뭐 이럴 가능성은 없고요. 또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스타벅스와 파트너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수많은 대중들이 이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매스 어댑션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걸 일상생활에 쓰고 뭐 커피 사 먹을 때 쓰고 이런 경우가 잘 없죠. 예, 이게 이제 일상화되면 이 시장이 커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결국은 이제 ETF 승인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요. 저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에셋들이요, 화폐보다는 커머디티로서, 그러니까 이제 뭐 원유나 콩, 옥수수, 뭐 니켈, 코발트, 금, 뭐 이런 투자 상품으로서 먼저 받아들여지는 점이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벡트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잠깐 두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어 공부를 병행하기 위해서 유튜브는 뭐 99.9% 해외 채널을 시청하는데 최근에 우연히 이제 국내 채널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블록 인포라는 사이트이고요. 이미 뭐 구독자 수도 2만 명이 넘고 올려져 있는 비디오도 200개가 넘는데 제가 이거 최근에 올라온 몇 가지 이 비디오를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이슈들, 뉴스들만 함축적으로 잘 전달해주는 굉장히 괜찮은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모르셨던 채널이라면 요 뭐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서 이 채널이 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이 채널과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10월 18일부로 모네로가 하드포크를 했는데요. 이 채굴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현재 뭐 채산성이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도 이제 그 모네로가 어, 그 하드포크를 하면서 이제 채굴 알고리즘을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아식 기기들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어, 이 해시레이트가 엄청나게 하락했고요. 올해도 지금 보시면 올해 한 9월 이후에 갑자기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채굴 알고리즘을 바꾸는 하드포크를 또 하면서 이게 이제 해시레이트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마찬가지로 시세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모네로 캐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며칠만 열심히 캐보시면 통닭 한 마리가 또 나오는 오래 가진 또 않겠죠. 또 이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면 이 아까 드리던 이 벡트의 단점도 있을 텐데요. 음,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떤 자금 세탁이나 증여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던 분들은 뭐 조금 이런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자꾸 이제 제도권에 엮이고 규제를 받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좀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비트코인 등을 얘기할 때 주로 이제 탈중앙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탈중앙화라고 해서 뭐 정부의 규제가 들어오고 뭐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하면 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기관의 자금이 안 들어오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되죠. 뭐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이제 야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 나 싫어. 나는 이거 종이에다가 개인 키 적어가지고 병에 넣어서 땅속에 보관하고 싶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스포츠 토토나 경마장 같았던 뭐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있었고 그런 기존의 시장 분위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전히 그런 종목들은 계속 생겨날 거고요. 계속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있고요. 뭐 흙 속의 진주도 있지만 뭐 한탕주의 사기꾼들도 막 이렇게 득식을 한 이런 코스닥도 있습니다. 제가 뭐 코스닥을 이렇게 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경험담이라는 것을 뭐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말 득식을 합니다. 대신에 흙 속에 진주도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종목들도 잘 골라내면 코스피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평균적으로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 이제 그 득식을 한 놈들도 하나씩 섞이기 때문에 훨씬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니면은 뭐 한탕주의에 뭐 편승해서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한번 먹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크립토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더 뭐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에 이제 계속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라거나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